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긴 설 연휴를 앞두고 사람과 차량이 이동 증가할 텐데요. 이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확산되고 있는 가축 전염병 발생 때문에 정부에선 연휴 기간 동안 방역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당장 오늘부터 31일까지를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요. 가금 농장과 축산시설, 차량 또 철새 도래지 주변 도로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독 작업에 나선다고 합니다. 농장이나 축산관계 시설에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소독 장비 등을 활용해서 시설 내 외부를 소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집중 홍보하고요. 이와 관련한 안내에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고 하니까요. 이런 차단 방역에 잘 따라주시고요.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연휴 기간에 이동하시는 귀성객들도 축산농장 방문이나 철새 도래지 등을 여행하시는 건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경상남도가 지난주 창녕과 거창의 가금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서 주남 저수지와 창녕 우포늪 등 주요 철새 도래지 13곳을 전면 통제했는데요. 전파되고 있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만큼 이런 상황들 잘 고려하시고 연휴 계획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1월 24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요. 반려동물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모빌리티 시장은 지금에는요. 올해 전기차 보조금 확정 소식과 중국 전기차가 국내 소비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전기차 관련 뉴스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최근 3년간 차량 화재 사고 발생이 무려 11,000건을 넘고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때문에 소방청이 설 연휴를 앞두고 장거리 운행에 나서기 전에 차 내에 차량용 이것을 비치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차량용 이것. 작년 12월에 관련법 개정으로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이것을 비치하도록 했는데요. 화재 진압 시 쓰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집집마다 하나씩 있는 이것이죠. 자,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 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선정수 팩트 체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반려동물과 함께 사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이 반려동물과 관련한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동물복지 관련 주요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동물 학대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도 높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반려동물 입양과 파양에 대한 의식도 조사됐고요. 월 평균 양육비, 반려동물 양육 실태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그러면 팩트 체크 해봐야 할 내용 어떤 건가요? 제가 뽑은 주제는 네. 반려동물 양육자 17%가 동물을 버릴 생각을 했다. 이런 주제인데요. 양육자의 17%가 그 지금 같이 있는 동물을 버릴 생각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 조사에서는 반려동물 양육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포기 또는 파양을 고려한 적이 있는지 이런 걸 물었는데요.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 17.1%가 고려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답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82.9%는 없다고 응답을 했고요. 네. 저는 이 17.1%라는 숫자가 정말 믿기지 않아서 팩트체크 대상으로 삼은 건데요. 이유를 살펴보면 물건 훼손, 지증 등 동물의 행동 문제, 이게 47.8%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 36.3%, 이사 취업 등 여건이 변화 26.5%,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림 22.0%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반려동물을 쉽게 생각하고 입양을 결정하는 분들이 상당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반려동물이 버려지는지 찾아봤는데요. 2023년 한 해 동안 버려지거나 길을 잃어서 구조된 반려동물은 모두 11만 3,100마리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39.2%만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새 주인에게 입양되거나 기증이 됐고요. 27.6%인 3만 1,000마리는 자연사, 18%인 2만 마리는 인도적 처리, 그러니까 안락사시킨 걸로 나타납니다. 네. 버려진 동물 절반 가까이가 목숨을 잃는 거죠. 자, 이제 곧 좀 기나긴 설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연휴 기간에 버려지는 동물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 뉴스를 본 적도 있고요. 네.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입니까? 농식품부 분석에 따르면 반려견 유기에는 뚜렷한 계절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여름, 그러니까 5월부터 7월에 유기 건수가 가장 많았고 겨울보다 여름에 동물 유기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나타냈는데요. 연휴가 많은 9월과 10월에도 반려동물이 많이 버려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을 살펴보면 2월 달이 동물 유기가 가장 많아서 6,435건을 기록을 했고요. 가장 적었고요. 2월 달이. 5월이 11,76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21년에도 역시 2월이 가장 적었는데요. 가장 많은 달은 6월이었습니다. 이번 설 연휴는 기간은 길지만 겨울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동물 유기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동물을 버리는 이유가 보호자의 무책임 때문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2023년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유기동물 발생 이유 1위로 59.1%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책임 인식이 부족해서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반려동물 파양을 고심하는 이유로 반려동물의 행동 문제,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이 꼽혔잖아요. 네네. 이건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유를 댄 것이고요. 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까지 범위를 넓혀서 왜 동물 유기가 일어나는지 이유를 꼽아달라고 하면 반려인의 책임 인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네. 자신이 정말 반려동물을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인지를 따져보고 일단 키우기로 했으면 입양하기 전에 동물의 성향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덜컥 예쁘다고 귀엽다고 반려동물 데려와서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버리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근데 사실 요즘 정말 많게 느끼는데 특히 공원 나가면 그 산책하는 분들 정말 많고요. 그 한두 집 걸려서 이제 반려동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 우리나라에 반려동물 얼마나 많은 건가요? 반려동물이 우리나라에 몇 마리나 존재하는지 정확하게 집계된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표본조사로 반려동물 보유 가구를 파악을 하는데요. 2020년 조사에서 반려동물 보유 가구는 312만 8,962가구로 나타나서 전체 가구의 15%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 이외에 농식품부에서 동물보호복지 국민의식 조사를 통해서 반려동물 규모를 추산할 수도 있는데요. 이 조사에서 반려동물 양육 인구 비율은 2024년 28.6%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통계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라서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이 비율은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마리수로는 한 800만 마리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요.
2023년 동물 등록제를 통해서 등록된 반려동물은 328만 6천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네. 개가 아닌 다른 동물들은 의무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조사 결과 반려견 양육자 82.5%가 등록을 마쳤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반려동물 양육비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다면서요. 네, 반려동물에 쓰이는 월 평균 양육 비용은 14만 2천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얼마나 쓰는지를 물어봤을 때 예. 20만 원 이상이 28.8%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5만 원부터 10만 원 미만이 23.1%, 10만 원 내지 15만 원 미만이 2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양육비의 항목 중에 병원비는 5만 2천 원 정도로 40%에 달했습니다. 동물별로는 개 양육 비용이 17만 5천 원으로 고양이 13만 원보다 25% 정도 많았고요. 조류, 새죠. 5만 원, 네. 양서류 3만 2천 원, 열대어 7천 원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 한 마리당 월 평균 병원 비용은 개가 6만 5천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고양이 4만 9,800원, 조류 9,700원, 네. 양서류 3,100원, 열대어 900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경로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거 어떻습니까? 동물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은 반려동물을 입양을 하려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양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펫숍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게 되면 여기에 새끼 동물을 공급하는 강아지 공장, 고양이 공장 이런 번식업이 성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평생 뜬장에 갇혀서 새끼만 낳아야 되는 동물이 생기는 것이죠. 해외에서는 펫숍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소중한 생명인 동물을 상품처럼 전시하고 구매하고 판매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이냐 이런 철학적인 물음도 들어 있습니다. 돈만 주면 살 수 있고 내 돈 주고 산 내 동물 내가 싫어서 버리겠다는데 어쩔 거냐 이런 유기동물 문제도 발생하기 쉽죠. 이번 조사에서는 반려동물 입양 경로에 대한 문항도 있었는데요. 네. 지인으로부터 무료로 분양받았다. 이런 응답이 35.5%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펫숍 26.2%, 동물보호시설 12.2%, 지인으로부터 유료로 입양했다. 10.8%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 반려동물 입양 경로에서 펫숍 분양이 차지하는 비율은 3년째 늘어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양이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지인으로부터 무료 입양이 30.9%로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는 고양이 애호가들 사이에서 양줍 또는 간택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길고양이 등을 데려다 키움 이게 24.9%를 차지했습니다. 펫숍에서 구입했다는 응답이 15.1%로 뒤를 이었고요. 이런 조사 결과는 길에서 태어나는 새끼 고양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동물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버려지는 동물들이 많을 수가 있는 거죠? 동물 등록제가 2014년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벌써 12년째로 접어드는데요. 네. 일단 등록 대상 동물이 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섬 지역이나 동물병원이 없는 읍면 지역은 반려동물을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 동물을 잃어버리게 되면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 정보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응답자에게 이유를 물었는데요. 등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40.4%로 가장 많았고 네. 그 다음으로는 등록하기 귀찮아서 16.4%, 동물 등록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해서 14%, 동물 등록 제도를 알지 못해서 14%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권과 동물 복지가 점점 강조되는 추세인데요. 이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조사됐나요?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다원적 가치 증진을 위한 동물 복지 정책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61.4%가
동의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4.7%에 그쳤고요. 사회 전반적으로 동물복지 정책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농장 동물 복지 수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항목에선 필요하다는 응답이 60.7%,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9%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축산물 구입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고요. 과학의학적 연구에서 동물 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동의한다는 응답이 64.7%를 차지했습니다. 동물권과 동물복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 이 반려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팩트 체크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팩트 체커 선정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자, 오늘 내일부터 긴 설 연휴 이동이 시작되는데요. 장거리 안전운전을 위한 차량 점검 살펴보고요. 또 며칠 전 중국 비아드 전기차가 국내 시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소비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모빌리티 시장은 지금 이 전기차 시장의 큰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과의 문학훈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학훈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연휴가 길어가지고 이번에 이동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장거리 운전에 나서기 전에 늘 차량 점검 꼭 하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문자로도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제조사나 보험사에서 무상으로 차량 점검 서비스를 해주기도 하는데 이거 꼭 해야 하나요? 예, 꼭 해야 되죠. 왜냐하면 네. 이제 장거리 가시는 분들 많고 또 가족들 다 타고 다니기 때문에 자동차를 그렇죠. 점검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 예보에 의하면은 또 눈이 많이 오고 또 강추위도 아, 그래요? 연휴 기간에 온다고 그런 예보가 있어서 또 차한테는 가족을 이 타고 또 이동을 장거리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안전에 신경을 좀 굉장히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럼요. 상황이고 혹시라도 점검을 또 뭐 바빠서 못했다 그러면 휴게소 같은 데 가시면 무상으로 점검해 주는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좀 가서 들러서 점검을 좀 꼭 좀 해주시고. 고속도로 휴게소요? 그렇죠. 오. 그다음에 이제 이 예. 통계에 의하면 귀성 첫날 음. 이게 이제 들떠가지고 이제 고향 간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률이 통계에 의하면 약 한 13.9% 정도가 이렇게 그래요? 상승이 된다고 그래서 첫날 기성할 때 조심 운전해 주시고 꼭 요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전벨트 운전자뿐만이 아니고 뒤에도 다 타고 가시잖아요. 아, 뒤에 무조건이에요, 진짜. 네, 그래서 예. 사고 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 네. 꼭 좀 매시고 또 뒷자리. 한 가지는 예. 장거리 운전하잖아요. 겨울이죠. 뭘 틀어요? 히타를 틉니다. 네. 그 왜요? 히타를 너무 뜨겁게 틀면 또 거기다 이제 사람이 많이 탔기 때문에 실내가 문을 다 닫은 상태에서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아지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졸음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창문을 조금 앞에 조금 뒤에 조금 열면 주행을 하다 보면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기 버튼을 누른다고 하지만 사실 들어오는 공기량이 좀 적어서 사람이 많을 때는 이렇게 창문을 열어서 주행을 하시면 공기가 좀 외부 공기가 들어와서 졸음을 좀 예방을 할 수 있다. 근데 아까 이제 점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네. 이제 정말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네.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네. 하나만 꼭 점검을 진짜 말이 안 되는데 하나만 해야 된다면 어떤 겁니까? 타이어 공기압이죠. 타이어 공기압. 타이어 공기압. 예. 이게 혼자 타고 다닐 때 하고 또 가족이 다 타고 다니면 일단 차의 중량이 높아지잖아요. 무거워지죠. 그럼 차가 이제 속된 말로 찌그러져요. 눌리잖아요. 예. 자동에 타이어가 의해서 이제 눌려지잖아요. 그러면 고속 주행을 하면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는 이게 쭈글쭈글해지면서 나중에는 파손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공기를 좀 많이 넣으시고 승객이 많이 이제 그 가족들이 타니까 예. 많이 타잖아요. 더 많이 좀 주입을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 20% 정도 업을 시켜서 충전을 좀 이 공기압을 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게, 공기압은 예. 진짜 좋습니다.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 근데 그게
이것도 좀 궁금해요. 그 차마다 혹시 네. 타이어마다 공기압이 다르지 않나요? 다르죠. 그렇죠. 다른데 그거 어디서 확인해요? 어디서 확인하냐면 네. 문을 여시면 어디 문이요? 운전석 문 운전석. 문을 여시면 네. 거기 기둥 있죠. 이걸 비필라라고 그래요. 기둥. 기둥 이렇게 문을 열면 손잡이 이렇게 열어서 딱 네. 의자에 앉을 때 네.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 오른쪽 기둥 옆에 옆으로? 그렇죠. 예.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어. 그래서 공기압이 어떤 차는 앞에와 뒤에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거기에 스티커를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대로 넣으시는데 겨울에는 조금 많이 조금 한 20% 정도 더 넣으시고 20%나.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가족분들 다 탔다 그러면 한 20% 정도 선에서 조금 더 넣어주시는 것이 좋고 또 이제 눈이 온다 그랬잖아요. 네. 마모 상태를 보셔야 돼요. 공기압뿐만이 아니고 타이어 마모. 타이어 마모. 그래서 이 타이어는 우리가 운동할 때도 보면은 운동화가 운동하는 그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른 신발을 신잖아요. 예. 등산 갈 땐 등산화. 그렇죠. 그 안전하죠. 그렇죠. 그래서 겨울에는 윈터 타이어를 꽂으시는 게 좋은데 뭐 불가피하게 윈터 타이어가 아니다라 그러면 이 트레드의 마모 상태 한번 꼭 좀 점검하시고 네. 출발하시는 게 좋겠다. 그 그런 운전석 그 오른쪽에 그 스티커가 있다는 거 처음 알았네요. 아 그래요? 그 원래 모든 차가 다 있나요? 다 있죠. 아 그래요? 원하는 사람들 이따가 가시면서 그러니까 의식을 못 해가지고. 그 옆에 있어요 스티커가. 예. 그래서 그거 알겠습니다. 보시고 예. 넣어주시면 돼요. 없는 차는 없다는 말씀이죠.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안전점검 꼭 하셔야 되고 이제 전기차 얘기 좀 나눠볼게요.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네. 엊그제 확정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네네. 그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네네네. 지시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네요. 이제 전기차 보급 확대에 올해 예산을 많이 투입하기로 했다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한다는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 사실은 이 석유 매장량하고 가스 매장량이 미국이 제일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근데 전기차가 판매가 많아지면 그거를 팔아야 되는데 석유를 안 그러니까 쓰니까. 트럼프 예.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고 그래서 이걸 폐지하고 전기차를 많이 하면 그 석유를 못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걸 팔아서 돈을 만들고 더불어서 제조업을 활성화시켜서 뭐 이 구직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구직의 기회도 주고 네. 이런 면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자동차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는 거에는 이제 뭐 보면 우리나라하고도 이제 그 FTA 자동차에 관련해서 이제 그 협약이 돼 있습니다만 네네.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에 수출하는 이 비율이 우리나라 생산차의 약 한 33%가 미국 시장에 갖다 팔려요. 네네. 근데 사실 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트럼프 정부에서는 우리는 많이 갖다 파는데 왜 한국에는 많이 안 사냐 이런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들어오는 차는 관세를 이제 뭐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자동차 관세를 물려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 자동차 반도체가 굉장히 그 효자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수출 상품이죠. 예. 그러니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네요. 사정이에요. 근데 또 조금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전기차를 이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전기차를 아예 못 파는 건 아니지만 판매 대수는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어떤 차를 팔아야 되냐면 하이브리드나 이런 차를 팔아야 되는데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현대기아가 미국에 생산 기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차들을 대신해서 또 팔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국내에서 만든 차가 수출하는 데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를 미국에서 소화시키면 관세 이런 문제로부터는 약간 좀 탈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제 지자체 보조금도 확정이 됐나요? 혹시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보조금은? 지금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 네. 우리가 5,300만 원. 5,3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는 5,500만 원에서 지금 이제 5,300만 원 미만으로 하향이 조정이 됐고요. 내렸네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제일 그 높은 거는 8,5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까지 5,300만 원에서 8,500만 원까지는 이제
50% 지원을 받고 절반만. 네네네. 보조금의 절반만. 그렇죠. 5,300만 원 미만은 이제 보조금 전액을 좀 받는데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가 있냐면은 이제 중대형 같은 경우는 580만 원. 보조금 요거는 100%가 580만 원.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소형 같은 경우는 530만 원은 하고 예. 여기에 이제 플러스 지자체 지원금 각 이거는 지역별로 뭐예요? 지자체 이거 지역별로 예. 지원하는 금액이 틀려요.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120만 원, 150만 원 이런 정도는 이제 지원을 해주고 또 뭐 많이 또 지원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 가서 차량을 등록하면 지자체 지원금 받는 거죠. 그 주소지에서. 그래요. 네네네네. 그래서 잘 봐야겠네요. 예.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자동차를 살 때 그러니까 다른 거죠. 지역에서 어떤 지역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네. 지자체 지원금을 많이 주는 지역에 가서 사면 조금 더 할인을 해서 이제 살 수가 있는 거고. 네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올해 지원금을 가장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차는 그 5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차 중 하나가 있고. 어떤 거? 말할 수는 없나요? 아니 그걸 알아야 되는데.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580만 원이 있고 예. 한 차종은 577만 원.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차종이고. 3만 원 차이 괜찮네요. 네. 예. 그다음에 일부 T사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이게 이제 그 성능 배터리의 안전, 혁신 기술이 들어갔느냐 아니면 뭐 안전 개수에 이제 제조물 책임에 가입이 돼 있느냐 이런 걸로 차등해서 줘요. 뭐가 복잡하네요. 복잡합니다 이거는. 예.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분이 사실 이거 보고 찾기에는 좀 힘들으니까. 제가 지금 공식을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거 모르는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성능이 어느 정도 주행거리가 뭐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 그다음에 그런 것도 그다음에 이제 그 배터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합쳐서 개수를 넣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 특징적인 게 뭐냐면 네. 그 2자녀 예? 인 경우에는 100만 원을 더 추가로. 자녀가 2명이면 네, 3자녀는 3명이다 그러면 200만 원, 4명이다 그러면 30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을 해주고 예. 또 청년 청년? 35세까지는 20% 추가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청년도 전기차를 사시면 추가 지원을 해주니까 고려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보조금이 제한이 되는 대형 전기차들에 네. 큰 세제 혜택을 준다는 예가 있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5,300만 원 이상에서 8,5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지원금의 50%밖에는 예. 못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소형차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받지는 않는데요. 이 정부가 이제 더 많은 소비자한테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대형 승용차 같은 경우는 친환경 인증 기준을 좀 완화를 했어요. 그래서 개정안에는 축간거리 앞바퀴 중심하고 뒷바퀴 중심 거리를 우리가 축간거리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 축간거리가 3,050mm를 기준으로 해서 중형하고 대형으로 이제 구분을 해요. 그래서 대형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에너지 소비 효율이 킬로와트 시당 3.4kg를 충족하면은 친환경 차량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즘 그 전기차는요, 교수님. 막 네. 킬로와트 시에 몇 킬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네. 이게 그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모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거든요. 와닿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느 와닿지 정도라고 봐야 돼요? 연비 우리가 이제 전비라고 그래요. 네. 전비라고 그러는데 이제 뭐 1kW 시당 몇 킬로를 가느냐 그런데 현재까지는 1kW 시당 뭐 한 10km 가는 차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데 보통 한 6에서 7km, 8km 정도 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 배터리가 뭐 90kW 시다. 그러면 5km만 가더라도 1kW 시당 5km만 가더라도 450km를 갈 수 있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터리의 용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면 전비 내용만 알면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일반 그 내연기관에서는 킬로미터 퍼 리터잖아요. 리터당 몇 킬로 가냐. 1리터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데 전기차는 킬로와트 시당 몇 킬로 가냐 이렇게 이제 따지는데 우리가 그걸 전비라고 그래요. 내연기관에서는 연비. 네. 그거는 아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뭐 예를 들어 킬로와트 시당 3.4kg 간다. 네. 뭐 킬로와트 시당 4.2kg 간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그
연비로 말하면 네. 굉장히 좋은 건가요? 쉽게 좀 얘기해 주세요. 뭐 예. 상대 비교하기는 좀 그래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제 가격으로 1리터에 보통 지금 한 1,700원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 전기로 따지면 1kg 가격 비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1kWh에 뭐 약간 그 충전 금액의 요금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만약에 10kg를 1리터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한 1,600원 들잖아요. 예. 근데 전기 같은 경우는 1kWh에 뭐 한 300원 간다고 쳤을 때 5kg 간다 그러면 한 600원 10kg 가려고 그러면 2배잖아요. 그러면 한 뭐 600원이면 가솔린 1리터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리에 1,600원짜리를 전기차는 한 600원 정도 3분의 1 가격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보조금을 지금 없애는데 네. 물론 거기 그 사정이 있겠지만 그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보조금을 준다. 상황을 잘 이게 선뜻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겁니다. 며칠 전에 중국의 비아드 전기차가 네. 국내에서 브랜드 출범식을 갖고 전시장을 열었다면서요. 네네네. 그렇죠. 어떤 모델들이 들어왔나요? 지금 현재는 BYD가 이제 그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차종, 글로벌하게 좀 많이 팔리고 있는 차종 중에 한 차종이 들어왔는데 오토 3. 오토 3라는 그 준준형 SUV 차량이 지금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공식 가격도 사실 나왔는데 일반 기본형하고 플러스 모델이 나와 있는데 기본형 같은 경우는 3,150만 원,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3,330만 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차량 가격으로. 물론 뭐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지자체 지원금을 제외하고 차량 가격이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그 오토 3 차량만 나와 있는데 앞으로 뭐 돌핀이라든지 실이라든지 아니면 시라이언 7이라든지 차량이 순차적으로 돌아올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사실 중국차 그러면 한국 분들이 이제 뭐 품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걱정이 되죠. 걱정이 예. 되고 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또 화재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냐 또는 이제 배터리가 우리가 NCM 배터리하고 이제 LFP 배터리인데 지금 요 차는 이제 LFP 배터리가 장착이 되는데 총 주행 거리가 한 321km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이 주행 거리 좀 작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고 특히 또 이제 중국차는 품질도 품질이지만 고장났을 때 서비스를 잘 해주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공식 네. 딜러가 지금 현재 6개에서 총 전 시장 한 15개, 그다음에 서비스 센터는 한 11개 서비스 센터가 운영이 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점진적으로 이제 많이 개설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 그리고 우리 보조금 정책을 보고 가격을 더 내려서 들어왔다면서요. 그래서 사실은 예. 이제 다른 나라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4천만 원이 이 차종이 4천만 BYD가요? 원, 네, 예. 4천만 원이 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3천만 원 초반대에 들어왔고 실제 정부 지원금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계산하기 복잡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한 200만 원 정도가 그래요? 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3,150만 원에서 200만 원 가지면은 2,900만 원 정도. 야, 2천만 원.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그래 2천만 원대. 그렇죠. 그거 맞는 말이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럼요. 네, 예. 요새 한 2,900만 원 정도에 이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야, 뭐 일본이랑 그러면 1,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경쟁 차종하고도 약간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과연 이 차가 많이 판매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전기차가 2024년도에 전기차 판매된 통계 현황이 한 14만 한 6천 대 정도 팔렸어요. 거기에 이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한 현대기아가 한 67%, 그다음에 테슬라가 한 23% 정도. 그래서 거의 90% 정도를 전기차가 이제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친환경 차라고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도 지금 판매가 좀 많이 팔리고 있어서 네. 하이브리드로 갈 것이냐 전기차로 갈 것이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가 앞으로 하이브리드도 물론 판매가 되겠지만 전기차도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현대기아 차랑 직접 경쟁을 하겠다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결국에 이제 주도권은 우리 소비자가 쥐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합니다. 예, 우리가 선택하는 건데 그 중국 전기차에 대한 편견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입소문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차량 타본 분들이 이제 좋다고 얘기하면은 맞습니다. 예, 관심을 가질 텐데 우리도
어떻게 보세요? 사실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예. 테슬라가 처음에 한국에 진출을 할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마케팅도 많이 했고 뭐 판매도 지금 그 대리점으로 하는 게 온라인으로 판매가 됐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뭐 이런 그 테슬라라는 그런 이 회사에서 나오는 전기차다 그래서 굉장히 반향을 좀 많이 일으켰고 지금 글로벌하게도 많이 팔리는 차잖아요. 그래서 제2의 테슬라처럼 팔릴 것이냐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중국 제품에 대한 그런 편견을 가지고 네. 좀 더디게 팔릴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마케팅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게 실제 판매가 돼서 이 소비자들이 타고 다녔을 때 입소문이 뭐 좋다 나쁘다가 어느 정도 평가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 실제 출고되는 1월 16일 날 발표는 했지만 네. 실제 출고는 한 3월 달, 4월 달 정도가 아마 차가 돌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신 분들이 아마 평가가 이루어지면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체감할 때는 예전에는 전기차를 사겠다 아니면 샀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눈에 많이 보였는데 체감입니다. 요즘은 전 사실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뭐 예. 저 등록된 대수를 보면 예, 뭐 늘고 있나요? 2023년도하고 24년도를 이렇게 보면 네. 사실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약 한 16만 대 정도 팔렸어요. 23년이. 네네네. 예. 근데 이제 2024년도에는 한 14만 대 약간 좀 2만 대 정도가 덜 팔리기는 했습니다만 예. 이게 이제 그 뭐 화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하이브리드나 이런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조금 주춤하긴 했으나 아마 25년도에도 좀 전기차 판매량은 큰 이슈가 없다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네. 근데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닌가요? 뭐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뭐 사실 이 국내 판매되는 것보다는 사실 어디를 두려워하냐면 이제 글로벌 판매를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중국차 BYD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차들이 팔렸고 그거 엄청나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글로벌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나라에서 경쟁하는 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가격에 따른 사실 품질로만 경쟁하는 거는 판매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요? 자동차인데. 네, 이제 일반 실제 사겠다 그러면 이 품질도 품질이지만 돈 가격을 먼저 보거든요. 그래요. 같은 그레이드에서 같은 시그먼트에서 이게 엄청 싸네. 뭐 이런 어차피 이제 그 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네. 재산 규모들이 뭐 이렇게 많으신 분도 있고 적으신 분들도 있는데, 다양하죠. 예, 예. 네, 그래서 그 가격이 먼저 우선시 되는 것 같아서, 네, 물론 품질도 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지만 가격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BYD가 대한민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여기서 뭐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지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곤란해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제 수입차, 수입 전기차 비율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총 우리나라가 전체 차량이 한 2,600만 대 정도 되는데 사실 수입차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알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모빌리티 시장은 지금 중국 전기차 상륙 소식과 또 올해 보조금 정책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과의 문학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소화기였습니다. 8599님, 2687님 다 정답 보내주셨고요. 5614님 예전에 편의점에 일하다가 바로 앞에서 갑자기 별일 없던 차에 화재가 일어난 걸 보셨다고. 무섭습니다. 예. 제발 설 연휴는 무사히 지나가길 넘어가길 바라신다고. 감사합니다. 5614님. 또 9169님도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손이 닿는 곳에 소화기는 정말 필수죠 하고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전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대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휴대폰으로 신청하도록 문자가 온다고 하네요. 신청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을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그때 신청하면 돼요. 신청할 때 폐경지 등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안 된 농지는 신청하면 안 되니 자세한 건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혜진 씨는 새해를 맞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라 신경 쓸 일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이유로 행복을 미루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